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잭 런던 단편선에 들어있는 삶을 향한 사랑을 읽을 건데요. 여기 이제 옹기니의 말에 의하면 이 책에 실린 11편의 단편은 모두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한 건데요. 당시의 미국에서는 알래스카의 금광 열기로 전설적 노다지꾼들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에 목말라 있던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라고 하고요. 런던은 자신이 몸소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단편을 써서 이런 독자층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다 라고 하네요. 이거 지금 언제 쓰여진 거냐면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삶을 향한 사랑 시작해 볼게요. 결국에 남게 되는 건 이것이라. 사람들은 살아왔고 주사위를 던져왔다는 것. 게임이란 본시 그렇게 운영되는 법. 주사위라는 금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강둑을 따라 힘겹게 절뚝거렸다. 한 번은 앞서 걷던 이가 울퉁불퉁한 바위들 틈에서 비틀거렸다. 그들은 지치고 약해졌고 얼굴엔 오랜 고난을 견뎌온 인내의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무거운 담요 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머리띠를 이마에 둘러 짐의 무게를 덜어냈다. 두 사람 모두 소총을 메고 있었다. 어깨와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고 두 눈은 땅에 박은 채 구부정한 자세로 걷고 있었다. 우리 땅굴에 숨겨둔 탄약통들 중 2통만 있어도 좋을 것을. 뒤처진 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참으로 무미건조했다. 의욕이라곤 없는 목소리였다. 바위 위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르는 젖빛 개울을 절뚝거리며 걷는 앞선 사내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내는 그의 뒤를 바싹 따랐다. 개울물이 얼음처럼 차가운, 발목이 시리고 발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차가운데도 그들은 신을 벗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물이 무릎까지 차곤 했고 두 남자는 비틀거리며 발 디딜 곳을 찾았다. 뒤따르던 사내가 미끈미끈한 돌을 밟고 넘어지려다 말고 간신히 균형을 되찾으며 고통스러운 외마디 비명을 내질렀다. 머리가 어질어질한지 그는 허공에 손짚을 곳을 찾는 듯 한 손을 내뻗었다. 자세를 바로잡고 발을 앞으로 내딛던 그는 또다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이번에는 가만히 서서 앞선 동료를 보았는데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뒤처진 사내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런 다음 소리쳤다. 이봐, 빌! 발목을 삐었어! 빌은 비틀거리며 젖빛 개울을 계속 건너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처진 사내는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두 눈은 상처 입은 사슴의 눈을 닮아 있었다. 앞선 남자는 절뚝거리며 개울가에 올라서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했다. 물속에 남은 동료는 그런 동료를 우두커니 지켜보았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는데 그 덕에 입술을 덮고 있던 부스스한 갈색 수염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입술을 축이고 싶어도 혀조차 말을 듣지 않았다. 빌!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곤경에 빠진 남자의 간절한 외침이었지만 빌의 머리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다. 뒤처진 남자는 자신의 동료가 기괴하게 절뚝거리고 몸을 앞으로 갸우뚱거리며 완만한 비탈을 올라
부드러운 지평선이 그려진 낮은 언덕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마침내 산등성이를 넘어 사라지는 것도 보았다. 그제야 사내는 눈길을 돌려 빌이 사라지고 없는 자신의 세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평선 가까이 떠있는 해는 형체 없는 안개와 수증기에 가려져 흐릿하게 이글거렸는데 그래서인지 윤곽이 없거나 만질 수 없는 질량덩어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속에 있던 사내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시계를 꺼냈다. 4시였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계절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해가 있는 방향이 대략 북서쪽이라는 것은 알았다. 그렇다면 남쪽의 저 황량한 언덕들 너머에는 그레이트 베어 호가 있을 터였다. 또한 그 방향으로는 북극권에 의해 캐나다 불모지를 가로지르는 험악한 길이 나 있을 터였다. 그가 서 있는 이 개울은 코퍼마인 강의 지류였고 이 강은 북쪽으로 흘러 코로네이션 만과 북극해로 들어갔다. 그는 코퍼마인 강까지 가본 적은 없었지만 허드슨베이 사의 해도로 그 강을 본 적은 한 번 있었다. 다시 한번 그의 눈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쭉 훑었다. 참으로 진이 빠지는 광경이었다. 어디를 보아도 지평선이 희미했다. 언덕들은 아주 낮았다. 나무도 관목도 풀도 없고 그의 눈에 차오르는 풍경은 두려움만 차오르게 하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황량함이 전부였다. 빌! 그는 또 한 번 작은 소리로 말했다. 빌! 그는 황야의 광대함이 압도적인 힘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기고만장한 무서움으로 잔인하게 짓밟기라도 하는 듯 젖빛 개울 한가운데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러다 오한이 드는지 몸을 떨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에 총이 물 위로 첨벙 떨어졌다. 덕분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두려움과 싸우고 냉정을 되찾아 그는 물속을 더듬어 무기를 회수했다. 다친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짐꾸러미는 왼쪽 어깨 위로 좀 더 옮겼다. 그런 다음 고통으로 몸을 움츠린 채 천천히 조심조심 개울가로 나아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을 잊고 죽을 힘을 다해 허둥지둥 비탈을 올라 그의 동료가 사라진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다. 절뚝거리고 갸우뚱거리던 동료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 꼭대기에서 그가 본 것은 얕은 골짜기, 삶의 공허였다. 그는 또다시 두려움과 싸워 이겨낸 후 짐을 왼쪽 어깨 위로 옮기고서 비틀거리며 비탈을 내려갔다. 골짜기 바닥은 물이 흥건했고 표면에는 이끼가 해면처럼 두껍게 붙어 있었다. 걸을 때마다 물이 발밑에서 솟구쳤고 그가 발을 들어 올릴 때면 젖은 이끼가 신에 덜렁덜렁 붙어있다 떨어지며 물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이런 늪지대를 조심스럽게 나아갔고 이끼의 바다에 작은 섬들처럼 솟아있는 암초들을 피해 다니며 동료의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는 혼자였지만 길을 잃지는 않았다. 가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가 당도할 곳이 아주 작고 마른 죽은 가뭄비 나무와 전나무가 침엽수림 지대인 이 지역의 곳에서 티트친 니칠리라는 작은 호숫가에 둘러서 있는 곳이었다.
작은 개울이 그 호수로 흘러들어갔는데 그 개울물은 탁하지 않았다. 푸른 무성하지만 수목은 없는 개울이었다. 그 개울을 따라가면 어떤 분수령에서 실개울이 끊어진 곳이 등장할 것이다. 이 분수령을 넘으면 서쪽으로 흐르는 또 다른 개울의 첫 실개울이 등장할 것이고 그 개울은 디스강으로 흘러들 것이다. 그곳에는 땅굴을 파서 카누를 엎어놓고 많은 돌을 쌓아둔 저장소가 있을 것이다. 이 저장소에는 탄약과 낚시도구들과 작은 그물 같은 사냥과 덫에 쓸 용품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밀가루와 베이컨 한 조각과 약간의 콩도 있을 것이다. 빌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리라. 그들은 배를 타고 디스강을 따라 남쪽으로 가서 그레이트 베어 호에 도착할 것이다. 그 호수를 건너 남쪽으로 계속가면 맥켄지에 당도할 것이다. 그리고 얼음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날이 점점 쌀쌀해져 겨울이 부질없이 그들을 쫓아오는 동안에도 그들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 따뜻한 허드슨 베이 사의 교역소에 이를 것이다. 그곳은 키 큰 수목들이 무성하고 그루터기가 끝없이 이어져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 사내가 애써 전진하며 한 생각들이었다. 그는 몸을 열심히 굴리는 만큼 머리도 열심히 굴렸다. 빌이 그를 버리지 않았고 은닉처에서 틀림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려 애썼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테니 그는 진작 쓰러져 죽고 말았을 것이다. 흐릿한 둥근 해가 북서쪽으로 천천히 떨어졌을 때 그는 겨울이 닥치기 전 빌과 함께할 이동 경로를 몇 번이나 세세히 떠올렸다. 그리고 은닉처와 허드슨 베이사의 교역소에 있는 음식물을 더듬고 또 더듬었다. 그는 이틀을 먹지 못했다. 먹고 싶은 것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먹지 못했다. 종종 그는 허리를 굽혀 늪지대 열매를 따서 입에 넣고 씹어 삼키곤 했다. 늪지대 열매는 물에 감싸여 있는 작은 씨앗이다. 입에 넣으면 물은 녹아 없어지고 씨앗은 얼얼하고 쓴맛이 난다. 영양가가 없는 열매인 줄은 알았지만 그런 분별과 달갑지 않은 쓴맛보다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더 컸기에 그는 참을성 있게 열매를 씹었다. 9시에 그는 어떤 암초에 발부리를 채웠는데 지칠 대로 지치고 약해진 탓에 비틀거리다 쓰러지고 말았다. 한동안 그는 미동도 없이 옆으로 누워 있었다. 얼마 후 짐을 내려놓고 몸을 뒤뚱뒤뚱 끌어당겨 일어나 앉았다. 아직까지는 어둡지 않아 그는 남아있는 어스름한 빛에 의지해 바위들 틈에서 마른 이끼 조각들을 더듬어 찾았다. 이끼를 한아름 모아 불을, 뿌연 연기가 올라오는 불을 지핀 다음 물을 끓이려고 주전자를 올렸다. 그는 짐꾸러미를 풀어 가장 먼저 성냥술을 세어보았다. 67개가 있었다. 확실히 해두기 위해 그는 3번을 그었다. 그 성냥들을 몇 다발로 나누어 기름종이에 싸서 한 다발은 빈 담배 쌈지에 넣고 또 한 다발은 찌그러진 모자의 안쪽 띠에 넣고 3번째 다발은 셔츠 속 가슴팍에 두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들어 그는 성냥을 모두 꺼내 다시 세어보았다. 여전히
67개였다. 그는 불가에서 젖은 신발과 양말을 말렸다. 모카신은 젖고 갈갈이 찢겨 있었다. 털양말은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나 발이 까져 있고 피도 나고 있었다. 발목이 욱신거려 그는 찬찬히 보았다. 발목이 무릎만하게 부어 있었다. 2장 있는 담요 중 한 장을 길게 찢어 발목을 꽉 묶었다. 남은 것을 몇 조각으로 찢어 모카신과 양말 대용으로 발에 친친 감았다. 그런 다음 더운 김이 나는 물을 마시고서 시계 태엽을 감고 담요 사이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죽은 듯이 잠을 잤다. 자정즈음에 캄캄한 어둠이 잠시 들다 나갔다. 해가 북동쪽에서 떠올랐다. 해가 회색 구름에 가려져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방향에서 동이 텄다. 6시에 잠이 깬 그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흐린 하늘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배가 고팠다. 팔꿈치를 짚고 몸을 굴리던 그는 시끄러운 콧김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수컷 술록이 경계와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 짐승은 기껏해야 15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놈을 보자마자 남자는 불에 지글지글 구워낸 술록 스테이크의 모습과 맛이 떠올랐다. 반사적으로 그는 탄알도 없는 총을 잡고 놈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겼다. 술록은 콧김을 내뿜고는 덜커덕 소리를 내며 암초들을 피해 달아났다. 남자는 욕을 내뱉으며 총을 내동댕이 쳤다. 발을 질질 끌어 몸을 일으켜 세우며 큰 소리로 끙끙거렸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동작이 굼떴다. 몸의 마디마디가 녹슨 돌적이 같았다. 마디들이 각자의 구멍에서 심한 마찰을 일으키며 삐그덕거려 심혈을 기울여야만 구부러지거나 바로 펴졌다. 마침내 일어섰지만 허리를 똑바로 펴는데 또 몇 분이 걸렸고 그제야 그는 사람답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는 작은 언덕을 기어올라 풍경을 전망했다. 나무도 덤불도 없고 보이는 거라곤 잿빛 바위와 잿빛 호수와 잿빛 실개천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 잿빛 이끼의 바다뿐이었다. 하늘도 잿빛이었다. 해는 보이지도 보일 기미조차 없었다. 그는 어디가 북쪽인지 알 수가 없었고 전날 밤 이 장소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길을 잃은 건 아니었다. 길은 알았다. 조금만 더 가면 키 작은 삼림지대에 당도할 것이다. 멀지 않은 곳, 아마도 다음 언덕 너머 어딘가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그곳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왔다. 그는 메고 다니기 편하게 짐을 다시 꾸렸다. 세 뭉치로 나눠둔 성냥이 잘 있는지 확인은 했지만 저번처럼 개수를 세진 않았다. 그 대신 어떤 작달막한 무스 가죽 자루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크지는 않은 자루였다. 그의 두 손에 쏙 들어가는 크기였다. 다만 무게가 나머지 짐들 무게에 맞먹는 7kg 정도였는데 그게 걱정거리였다. 그는 마침내 그 자루를 한쪽에 제쳐놓고 짐을 계속 꾸렸다. 손놀림을 잠시 멈추고 그 작달막한 무스가죽 자루를 응시했다. 그러다 이 황량한 땅이 그 물건을 채각이라도 할까봐 주위를 휘휘 둘러보며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가 일어나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을 때 그 물건은 그의 등짐 속에 들어있었다. 그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따금 멈춰 늪지대 열매를 먹곤 했다. 발목이 뻣뻣해 절뚝거림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그 고통은 공복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공복의 고통은 격심했다. 속이 어찌나 쓰린지 키 작은 삼림지대에 당도할 때까지 계속 가야 하는데도 그는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다. 늪지대 열매로는 이 속쓰림이 달래지지 않았고 얼얼한 걸 먹다 보니 혀와 입천장이 따끔거렸다. 뇌조들이 암초와 늪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오르고 있는 계곡이 등장했다. 뇌조들은 커 하는 소리를 냈다. 남자가 돌을 던져보았지만 번번이 빗나갔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고양이가 참새에게 접근하듯 살금살금 다가갔다.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바지 속을 찔러대 급기야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그 아픔은 배고픈 아픔에 묻혔다. 젖은 이끼를 헤치고 가다 보니 옷이 흠뻑 젖고 몸이 으슬으슬해졌다. 그러나 먹을 것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뇌조들은 그의 앞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계속 날아올랐는데 커 하는 울음소리가 조롱처럼 들려 그는 녀석들에게 욕을 퍼붓고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따라했다. 한 번은 분명 잠들어 있던 뇌조에게 접근한 적이 있었다. 놈이 바위 투성이의 은신처에서 얼굴을 쑥 뽑기 전까지 그도 놈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 뇌조가 퍼드덕 날아오르는 바람에 그는 깜짝 놀라 손을 움켜쥐었는데 그의 손엔 꼬리 깃털 3개만 쥐어져 있었다. 놈이 달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새가 자신에게 무슨 몹쓸 짓이라도 한 것처럼 미웠다. 잠시 후 그는 돌아가 짐을 어깨에 맸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냥감이 더 풍부한 계곡이나 습지가 등장했다. 20마리 남짓한 술록무리가 지나갔는데 사정거리 안에 있어서 그는 더욱 애가 탔다. 녀석들을 쫓고 싶은 욕구가 미친 듯 들끓었고 따라잡아 쓰러뜨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검은 여우가 입에 뇌조를 물고 그를 향해 왔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겁주는 소리였건만 여우는 깜짝 놀라 도망은 치면서도 뇌조는 꼭 물고 있었다. 오후 늦게는 석회 섞인 젖빛 개울이 등장했는데 개울 속에 골풀이 듬성듬성 피어 있었다. 그가 이 골풀의 뿌리 근방을 꽉 잡고 뽑으니 크기가 지붕 박는 못만하고 어린 양파 싹처럼 생긴 것이 나왔다. 부드러운 것이 맛이 좋을 듯해 그는 꽉 깨어 물었다. 그러나 섬유질이 질겼다. 늪지대 열매처럼 그것은 물이 흥건한 섬유질로 되어 있었고 영양가도 없었다. 그는 짐을 던져놓고 엎드려 골풀 속으로 들어가 소처럼 우적우적 먹어댔다. 너무 지쳐 누워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는 계속 전진했다. 키 작은 삼림지대에 당도하고 싶은 바람보다 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먼 북쪽 땅에는 개구리나 지렁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개구리가 있을 법한 작은 웅덩이들을 유심히 보고 지렁이를 찾아 손톱으로 흙을 파보기도 했다. 웅덩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러다 땅거미가 길게 질 무렵 마침내 그는 한 웅덩이에서 황어만한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가 웅덩이 속에 팔을 깊숙이 찔러 넣었건만 녀석은 잽싸게 피했다. 그래서 두 손을 모두 넣고 바닥을 헤집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물에 빠져 허리까지 젖었다. 그러자 물이 너무 탁해져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앙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물고기 추적이 다시 시작되었고 물은 또 탁해졌다. 하지만 그는 앙금이 가라앉기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양동이를 끌러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친 듯이 물을 퍼내다 온몸을 적시고 너무 가까운 데다 버려 물이 다시 웅덩이로 흘러드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침착하려 애쓰면서 더욱 신중히 일했다. 반시간쯤 지나자 웅덩이 물이 거의 없어졌다. 남은 물은 이제 한 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물고기는 없었다. 돌들 사이에 틈이 있었는데 그 틈으로 물고기는 인접한 더 큰 웅덩이로 달아난 모양이었다. 그가 온종일 퍼내도 물을 다 퍼낼 수 없는 웅덩이로. 그런 틈이 있는 걸 진작 알았다면 바위로 그 틈을 막고 작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는 멍하니 있다 풀이 죽어 젖은 땅에 털썩 주저앉았다. 처음에는 조용히 흐느끼다 자신을 둘러싼 인정머리 없는 황폐함에 큰 소리로 울었다. 한동안은 몸을 뒤흔들며 꺼이꺼이 울었다. 그는 불을 피우고 뜨거운 물을 마셔 몸을 데운 다음 지난밤처럼 암초 위에 천막을 쳤다. 마지막으로 성냥이 젖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시계 태엽을 감았다. 담요는 축축하고 끈적끈적했다. 발목은 아파서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는 배가 고픈 것밖에 의식이 되지 않았다. 불편한 잠자리에서 그는 갖가지 음식이 잔뜩 차려진 잔치와 연회의 꿈을 밤새 꾸었다. 아침에 깨니 으스스하고 속이 메스꺼웠다. 해가 보이지 않았다. 땅도 하늘도 어제보다 더 짙은 잿빛을 띠고 있었다. 얼얼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첫 눈보라가 언덕 꼭대기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가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는 동안 날은 점점 흐려졌다. 비가 반쯤 섞인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눈송이가 크고 축축했다. 처음에는 땅에 닿자마자 눈송이가 녹아 없어지더니 눈발이 점점 굵어지면서 땅도 덮고 불도 꺼뜨리고 장작으로 쓸 이끼도 못 쓰게 만들었다. 이것은 어서 짐을 들쳐매고 비틀대더라도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키 작은 삼림지대에도 빌과 디스 강변에 엎어놓은 카누 아래 은닉 장소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먹다 라는 동사였다. 그는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었다. 풀이 무성한 습지들을 통과하기만 하면 길이야 어떻든 신경 쓰지 않았다. 젖은 눈을 헤치고 물에 젖은 늪지대 열매들을 더듬대고 가면서 촉감에 의지해 골풀의 뿌리를 뽑았다. 하지만 그것은 맛이 없었고 배가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다 시큼한 맛이 나는 풀을 발견해 그는 할 수 있는 한 그 풀을 찾아 먹었는데 많지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눈 밑으로 쉽게 숨어드는 덩굴 식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엔 불도 피우지 않고 물도 끓이지 않고 담요 밑으로 기어들었지만 그는 배가 고파 선잠을 잤다. 눈은 차가운 비로 바뀌었다. 얼굴 위로 비가 떨어져 그는 몇 번이나 깨곤 했다. 다시 날이 밝았다. 여전히 날은 흐리고 해는 없었다. 비는 그쳐 있었다. 격심하던 시장기가 가셔졌다. 뭐든 그렇게 먹고 싶더니만 그런 감각도 무디어졌다. 배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긴 했지만 몹시 괴로울 정도는 아니었다. 더욱 이성적이 된 그는 다시 한번 키 작은 삼림지대와 디스강변의 은닉처에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자투리 담요를 길게 찢어 피나는 발을 묶었다. 다친 발목도 다시 꽉 묶어 떠날 채비를 갖췄다. 짐을 챙기다 말고 작달막한 무스 가죽 자루를 놓고 한참을 생각하다 결국엔 챙겨 넣었다. 비온 뒤라 눈은 녹아 있었고 언덕 꼭대기만 하얗게 반짝거렸다. 드디어 해가 나와 나침반도 방향을 가리키게 되었지만 그는 이미 길을 잃은 상태였다. 아마도 지난 며칠간 길을 헤매다 왼쪽으로 너무 멀리 와버린 듯 했다. 이탈한 진로를 만회하기 위해 그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복의 아픔은 더 이상 심하지 않았지만 그는 체력이 떨어진 걸 실감했다. 자주 쉬어주어야 했고 그때마다 그는 늪지대 열매와 골풀에 달려들었다. 자잘한 털이 가득 돋기라도 한 듯 혀가 말라붙고 부푼 느낌이 들었고 입에선 쓴맛이 돌았다. 심장도 자주 말썽을 일으켰다.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사정없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다 고통스럽게 마구 요동쳐대 숨이 막히고 어지러질했다. 정오에 그는 커다란 웅덩이에서 황어 2마리를 발견했다. 웅덩이가 커서 물을 퍼낼 순 없었지만 그는 마음을 더욱 가라앉혀 양동이로 놈들을 겨우 잡았다. 크기가 새끼손가락만 했다. 사실 그는 딱히 배가 고프지 않았다. 배의 통증은 점점 더 무뎌지고 희미해졌다. 위장이 쫄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그는 잡은 물고기를 날것으로 정성 들여 씹어먹었다. 지금의 그에겐 먹는 것이 그야말로 이성적인 행위였다.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먹어야 산다는 것은 알기 때문이었다. 저녁 때는 황어 3마리를 잡아서 2마리는 먹고 1마리는 아침으로 남겨두었다. 해가 나온 덕에 마른 이끼가 조금 생겨 그는 불을 피워 뜨거운 물로 몸을 데울 수 있었다. 이날은 겨우 16km밖에 가지 못했다. 다음 날은 심장이 허락되는 때만 걸을 수 있어서 8km밖에 가지 못했다. 그러나 위장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이제는 완전히 잠이 든 모양이었다. 게다가 그가 와 있는 곳은 낯설었다. 술록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늑대도 마찬가지였다. 이따금 컹컹 소리가 황야를 가로질러 왔는데 한 번은 늑대 3마리가 그의 앞으로 살며시 지나간 적도 있었다. 또 하룻밤이 지났다. 아침에 더욱 분별력이 생긴 그는 작달막한 무스 가죽 자루를 동여매에 놓은 가죽끈을 풀었다.
자루를 열자 누런색의 거칠거칠한 사금과 금덩이들이 쏟아졌다. 그는 그 금을 대충 반으로 나눠 절반은 담요에 싸서 어떤 암초 가까이에 숨겨놓고 나머지 절반은 자루에 도로 넣었다. 하나 남은 담요는 길게 찢어 발을 싸기 시작했다. 디스강변의 은닉처에 가면 탄약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총은 계속 지니고 있었다. 이날은 안개의 날이었다. 배고픔이 다시 깨어났다. 그는 기운이 없고 현기증이 일어 때때로 눈앞이 캄캄했다. 이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게 예사였다. 한 번은 비틀거리다 뇌조의 둥지로 곧장 쓰러졌다. 부화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새끼 4마리가 있었는데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그들은 맥박이 거의 뛰고 있지 않았다. 그는 녀석들을 산채로 입속에 넣고는 달걀 껍질처럼 우두둑 우두둑 깨물어 개걸스레 먹었다. 어미새가 큰 소리로 울어대며 날개를 퍼덕거렸다. 그가 놈을 때려눕히려고 총을 내리쳤지만 어미새는 용케 피했다. 그는 돌을 던져 어미새의 날개 하나를 부러뜨렸다. 그러자 어미새는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달아났는데 날개가 부러진 탓에 추적할 흔적을 계속 남겼다. 새끼 뇌조는 그의 식욕만 자극해 놓았다. 그는 발목이 아픈데도 절뚝거리고 몸을 앞뒤로 까딱거리며 돌을 던지고 때로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다. 때로는 조용히 절뚝거리며 까딱까딱 움직였는데 그러다 넘어지면 굴하지 않고 몸을 일으켰고 어지럼증이 몰려들 것 같으면 손으로 눈을 문질렀다. 그 추적은 골짜기 바닥에 있는 늪지대로 이어졌다. 그는 물에 젖은 이끼에서 사람 발자국을 발견했다.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빌의 발자국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미 뇌조가 계속 도망을 치고 있어서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우선은 새부터 잡고 돌아와 조사를 해볼 생각이었다. 추적 끝에 어미 뇌조도 지쳤지만 그 또한 지치고 말았다. 어미새는 모로 누워 숨을 헐떡였다. 그도 기어갈 힘이 없어 3미터 정도 떨어진 데에서 모로 누워 숨을 헐떡였다. 그가 기운을 차려 줄인 손을 내뻗었을 때는 어미새도 기운을 차려 날개를 치며 달아났다. 추적이 다시 시작되었다. 어둠이 내려앉아 새는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는 힘없이 비틀거리다 짐을 진 채 그대로 고꾸라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 후 몸을 옆으로 굴려 시계 태엽을 감고서 그 자세로 아침까지 누워 있었다. 다음 날도 안개가 짙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담요 반장을 발사계로 썼다. 빌의 발자국은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를 몰아대고 있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허기였고 그는 단지 빌도 길을 잃은 건지 궁금할 따름이었다. 한낮이 되자 짐이 진저리 나게 무거웠다. 그는 금을 반으로 나눠 이번에는 반을 땅에 흘려버렸다. 오후에는 남아있던 금도 다 버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담요 반장과 양철 들통과 소총 뿐이었다.
환각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탄약이 하나 남아있다는 확신까지 들었다. 약실에 들어있는 탄약을 보기도 했다는 착각이 들 만큼. 하지만 그는 약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환각은 계속되었다. 몇 시간을 환각과 씨름하던 그는 결국 총을 열어 약실이 빈 것을 확인했다. 탄약이 들어있기를 정말로 기대했던지 실망감이 이만저만하지 않았다. 그가 지친 다리로 반 시간쯤 걸었을 때 그 환각 증세가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그는 시름을 덜기 위해 총을 열어 확인했다. 때때로 그의 정신은 곁길로 한참을 벗어나곤 했고 그는 벌레처럼 자신의 뇌를 좀먹는 이상한 자만과 변덕에 몸을 맡긴 채 로봇처럼 터벅터벅 걸었다. 그러나 현실을 벗어난 이런 여행은 짧았다. 쓰린 공복의 아픔이 다시 찾아들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그렇게 곁길로 빠졌다가 뭔가를 보고 기겁하여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그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대고 휘청대면서도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앞에 말이 서 있었다. 말이라니.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짙은 안개가 낀 듯 흐릿한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시야를 밝히려고 눈을 쓱쓱 문질렀는데 자세히 보니 말이 아니라 커다란 갈색 곰이었다. 그 짐승은 호기심과 저기에 찬 눈빛으로 그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총을 어깨 위로 가져가던 남자는 탄알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엉덩이에 찬 칼집에서 사냥칼을 뽑았다. 지금 그의 앞에는 고기와 삶이 있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칼날을 쓱 만져보았다. 날카로웠다. 그는 냅다 덤벼들어 곰을 찔러 죽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심장이 쿵쾅쿵쾅 경보음을 내기 시작했다. 곧이어 심장이 미친 듯이 펄떡펄떡 뛰더니 쇠퇴 같은 것이 관자놀이 주위를 짓누르며 머리가 어지러질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무모한 용기는 파도처럼 굽이쳐 오는 두려움에 밀려나 버렸다. 이런 허약한 몸으로 짐승한테 공격이라도 당하면 어쩔 것인가. 그는 몸을 꼿꼿이 세워 가장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고서 칼을 꼭 쥔 채 곰을 열심히 노려보았다. 그 곰은 뒤뚱뒤뚱 몇 발짝을 걸어와 뒷다리로 우뚝 서서는 시험 삼아 우오 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남자가 달아난다면 곰은 그를 뒤쫓을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달아나지 않았다. 그는 무섭기도 했지만 용기에 고무되어 있었다. 그도 곰처럼 사납고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마음 저 밑바닥에 엉켜있던 절규와도 같은 두려움을 토해냈다. 곰은 위협하듯 으르렁거렸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이 불가사의한 생물에 소스라치게 놀라 슬금슬금 비켜섰다. 그러나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돌부처처럼 꼼짝 않고 있던 그는 위험이 지나간 후에야 몸을 부들부들 떨며 축축한 이끼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길을 나섰다. 이제는 새로운 두려움이 일었다. 먹을 게 없어 하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 때문에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모조리 고갈되기도 전에 무참히 죽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다. 늑대들 때문이었다. 놈들의 울음소리가 황야를 휘휘 떠돌며 손에 만져질 것만 같은 위협의 직무를 짜고 있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양팔을 높이 쳐들어 바람에 날리는 천막 벽을 붙잡을 때처럼 그 천을 힘껏 밀어젖혔다. 늑대들은 이따금 두세씩 무리지어 그의 앞을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까이 오진 않았다. 수가 충분히 많지도 않은 데다 지금 그들은 술록을 사냥하고 있었다. 술록은 대들지 않는 반면 꼿꼿이 서서 걷고 있는 이 이상한 생물은 핥히고 물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후 늦게 그는 늑대들이 먹고 남긴 흩어진 뼈들을 발견했다. 그 잔해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살아있던 꺽꺽 울며 뛰어다니던 새끼 술록이었다. 그는 깨끗이 뜯어먹어 반질반질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듯 붉은 빛이 도는 뼈들을 들여다보았다. 어쩌면 그도 전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게 삶이다, 안 그런가? 공허하고 덧없는 것. 살아있을 때만 아프다. 죽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다. 죽음은 잠과 같다. 정지고 휴식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달게 죽지 않는 걸까? 하지만 그는 길게 반성하진 않았다. 그는 있기 위해 웅크리고 앉아 뼈 하나를 입속에 넣고 힘이 하나마 붉은 빛이 도는 살조각을 빨아먹었다. 기억으로만 남아 가물가물해진 달콤한 고기 맛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뼈들을 꽉 물고 우두둑 우두둑 깨물었다. 때로는 뼈가 부서졌고 때로는 그의 이가 부러졌다. 이제 그는 뼈들을 돌 사이에 넣어 으깨고 잘게 빻아서 먹어치웠다. 서두르다 손가락을 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내리치는 돌덩이에 맞았는데도 손가락이 크게 아프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눈과 비가 내리는 무서운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천막을 언제 치고 언제 거두는지도 잊어버렸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 걸었다. 넘어지면 쉬었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이 깜빡거리며 희미하게 타오를 때면 기어서라도 갔다. 그는 지금 인간으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죽기를 거부하는 그 안의 생명이었다.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신경은 마비되어 둔감해진 반면 정신은 기묘한 환영들과 유쾌한 몽상으로 충만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새끼 술록의 으깬 뼈를 그러모아 가지고 다니면서 빨아먹고 씹어먹었다. 그는 언덕이나 분수령은 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넓고 얕은 골짜기로 흐르는 큰 개울을 따라갔다. 그의 눈엔 이 개울도 계곡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환영만 볼 뿐이었다. 영혼과 육신이 나란히 떨어져서 걷거나 기어갔는데 그들을 묶고 있는 실은 아주 가늘었다. 그는 어떤 암초에 누워 자다 깼는데 정신이 말짱했다. 해가 환하고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멀리서 새끼 술록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비와 바람과 눈을 맞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했지만 그런 폭풍에 시달린 게 이틀이었는지 2주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얼마간 그대로 누워
자신의 가련한 몸을 따뜻이 적셔주며 내리쬐는 온화한 햇빛을 마음껏 누렸다. 좋은 날씨야,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지금 있는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을 듯 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옆으로 굴렸다. 아래로는 폭이 넓고 물살이 굼뜬 강이 흐르고 있었다. 낯선 풍경에 그는 당황스러웠다. 눈으로 천천히 강을 쫓으니 황량하고 살풍경한 언덕들 사이사이 넓은 만곡부에서 물줄기가 휘어졌는데 언덕들은 이제껏 스쳐온 어떤 곳보다도 황량하고 살풍경하고 야트막했다. 흥분하지 않고 정말 무심히 그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이상한 물길을 따라 지평선 쪽을 보니 강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바다로 흘러들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흥분하지 않았다. 아주 색다른 환영이거나 환영에 가까운 신기루거나 정신 이상에 따른 착각이겠거니 생각했다. 반짝이는 바다 한가운데에 정박해 있는 배를 보자 착각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환영이 그대로 있다면 이상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총에 탄약이 들어있을 리 만무했듯 불모의 땅 심장부에 바다나 배가 있을 리 만무했다. 뒤에서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기침소리 같기도 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뻣뻣해져서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반대편으로 굴렸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또다시 킁킁대는 소리가 들렸는데 몇 발짝 떨어지지 않은 두 개의 삐죽삐죽한 바위들 사이에서 그는 늑대의 회색 머리를 알아보았다. 여느 늑대들과 달리 놈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지 않았다. 눈은 침침하고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다. 그 짐승은 햇빛에 끊임없이 눈을 깜빡거렸다. 아파 보였다. 또다시 녀석은 킁킁대며 기침을 했다. 이번에는 진짜겠지?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방금 전 환영에 의해 가려졌던 세계의 실체를 보기 위해 눈을 반대편으로 돌렸다.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고 배도 똑똑히 보였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디스 분수령에서 멀리 떨어져 코퍼마인 계곡으로 가는 북미동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넓고 물살이 느린 강은 코퍼마인 강이었다. 저 반짝이는 바다는 북극해였다. 저 배는 맥켄지 어귀에서 동쪽으로 가다 길을 잃은 포경선이었고 지금 코로네이션만에 정박해 있었다. 그는 아주 오래전 보았던 허드슨베이사의 해도가 기억났고 그러자 모든 것이 확연하고 이치에 맞았다. 그는 일어나 앉아 당면한 문제로 눈을 돌렸다. 발을 쌌던 담요가 닳고 해져 발이 볼품없는 고깃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이제 담요는 없었다. 총과 칼도 보이지 않았다. 안쪽 띠에 성냥 뭉치를 넣어둔 모자도 어디선가 사라졌는데 다행히 담뱃삼지와 기름종이에 넣어둔 성냥 뭉치는 그의 가슴에 눌리고서도 젖지 않았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바늘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태엽을 계속 감았던 모양이었다. 그는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다. 체력은 극도로 떨어졌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배도 고프지 않았다. 먹을 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무엇이든 이성적으로 행했다. 그는 바지자락을 무릎까지 찢어 그것으로 발을 감쌌다. 어쨌든 양철 들통은 무사히 남아있었다. 배까지 가는 여정도 끔찍할 거란 예상에 그는 우선 뜨거운 물부터 마실 생각이었다. 동작이 굼떴다. 그는 중풍 환자처럼 떨었다. 마른 이끼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몇 번이나 일어서 보려 했지만 손발을 이용해 기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한 번은 아픈 늑대 가까이 기어갔다. 그 짐승은 몸을 질질 끌어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며 구부릴 힘조차 없어 보이는 혀로 입맛을 다셨다. 녀석의 혀는 흔히 볼 수 있는 건강한 붉은색이 아니었다. 누리끼리한 갈색에 꺼끌꺼끌하고 마른 점액이 덮여있는 듯 했다. 뜨거운 물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남자는 일어날 수가 있었고 비록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긴 해도 걸을 수도 있었다. 그는 틈틈이 쉬어주어야 했다. 그의 걸음은 힘이 없고 위태위태했는데 그의 뒤를 따르는 늑대의 발걸음도 힘이 없고 위태위태했다. 밤이 되어 반짝이는 바다가 캄캄한 어둠에 묻혔을 때 그와 바다 사이의 거리는 아직도 6km나 남아있었다. 밤새도록 아픈 늑대의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따금 새끼 술록들의 울음소리도 들렸다. 사방이 들썩거렸는데 그것은 아주 활기차고 건강한 힘찬 생명의 소리였다. 그는 아픈 늑대가 아픈 인간의 뒤를 줄곧 따르는 이유가 인간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것을 잘 알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가 본 것은 자신을 탐내는 듯한 줄인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는 늑대였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내린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불쌍하고 수심에 찬 게 같았다. 아침 공기가 쌀쌀해 녀석은 부들부들 떨었는데 남자가 쉰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자 기운 없이 시익 웃었다. 해가 환하게 떴다. 오전 내내 남자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반짝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로 향했다. 날씨는 그만이었다. 고위도 지방의 짧은 인디언 썸머였다. 일주일 동안 지속될 수도 있었다. 내일이나 모레 끝날 수도 있었다. 오후에 남자는 어떤 발자국을 발견했다. 걷지 않고 네 발로 기어간 어떤 사람의 것이었다. 남자는 그것이 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덤덤하고 냉담해져 있었다. 그에겐 호기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사실은 감각과 감정이 사라졌다. 더 이상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 위와 신경은 잠이 든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생명력은 그를 계속 몰아댔다.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내면의 생명은 죽기를 거부했다. 그것이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줄기차게 늪지대 열매와 황허를 먹고 뜨거운 물을 마시고 아픈 늑대를 주의 깊게 감시했다.
그가 네 발로 기어간 다른 인간의 자취를 따라갔더니 그 끝에는 늑대들의 발에 묻은 이끼가 찍혀있는 뼈들이 몇 개 있었다. 뜯긴 지 얼마 되지 않는 뼈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것과 쌍을 이루는 날카로운 이빨에 찍힌 작달막한 무스 가죽 자루를 발견했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 뭘 들기조차 버거운데도 그는 그 자루를 집어들었다. 빌은 이 자루를 끝까지 들고 다녔던 것이었다. 그는 빌을 비웃어줄 것이었다. 살아남아 반짝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까지 그 자루를 들고 갈 것이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갈가마귀의 깍깍 소리처럼 귀에 거슬리고 섬뜩했다. 아픈 늑대가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그 웃음에 동참했다. 남자는 웃음을 뚝 그쳤다. 이것이 정말 빌이라면 그가 어떻게 빌을 비웃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있는 뼈가, 연분홍빛을 띤 이 깨끗한 뼈가 정말 빌이라면. 그는 외면해버렸다. 빌은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그는 그 금을 가져가지도 빌의 뼈를 빨아먹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처지가 반대였다면 빌은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다. 웅덩이가 보였다. 그는 황홀을 찾아 몸을 구부리다 말고 눈에 뭐가 들어간 것 마냥 머리를 획 쳐들었다. 물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본 탓이었다. 얼마나 끔찍한지 죽어있던 감각이 깨어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물을 빼내기엔 너무 큰 그 웅덩이에는 황어가 3마리 있었다. 그는 황어를 잡으려고 들통으로 몇 번인가 시도하다 포기해버렸다. 기운이 너무 없어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통나무가 모래톱에 줄지어 있었는데도 통나무를 타고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날 남자는 자신과 배의 거리를 5km 정도 줄였다. 다음 날은 3km를 줄였다. 빌처럼 그도 지금 기어서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닷새째 되는 날 배는 아직도 11km나 떨어져 있었고 그는 하루에 1.5km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인디언 썸머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는 기어가기와 기절하기를 되풀이했다. 아픈 늑대도 여전히 그의 뒤를 따르며 기침을 해대고 씨근거렸다. 이제는 무릎도 발처럼 살갗이 벗겨져 셔츠를 찢어 무릎에 대보았지만 그가 지나간 이끼와 돌에는 핏자국이 남았다. 한 번은 그가 뒤를 힐끗 보니 아픈 늑대가 그의 핏자국을 걸신 들린 듯 핥고 있었다. 만약 그가 늑대를 해치우지 못한다면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뻔했다. 그리하여 이제껏 공연된 적 없는 냉혹한 생존 비극이 시작되었다. 기어가는 아픈 남자, 절뚝거리는 아픈 늑대, 죽어가는 몸뚱이를 질질 끌며 황야를 가로지르고 서로의 생명을 노리는 두 피조물의 비극이 말이다. 그 늑대가 차라리 건강했다면 그는 오히려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겹고 다 죽어가는 짐승의 먹이가 될 생각을 하면 불쾌했다. 그는 지나치게 마음을 썼다. 그의 정신이 다시 오락가락하며 환영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제정신이 드는 순간은 점점 드물어지고 짧아졌다. 한 번은 귓전에서 시근대는 소리가 들려 그는 정신이 들었다. 아픈 늑대가 절뚝거리며 껑충 물러서다 발을 헛디뎌 그대로 쓰러졌다.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지만 그는 전혀 재미있지 않았다. 두렵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런 감정은 일찌감치 사라졌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신이 명료해져 그는 가만히 누워 생각했다. 배는 고작 6km 떨어져 있었다. 흐려진 눈을 비비자 배가 또렷이 보였고 어떤 작은 보트의 하얀 돛이 반짝거리는 바닷물을 가르는 것도 보였다. 하지만 그에겐 그 6km도 기어갈 힘이 없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아주 침착했다. 그는 자신이 1km도 기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살고 싶었다. 이 모든 시련을 겪고 죽는다는 건 억울했다. 운명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는 죽어가면서도 죽기를 거부했다. 순전히 미친 짓인지도 모르지만 그는 죽음에 속박되어서도 죽음에 반항하며 죽기를 거부했다. 그는 눈을 감고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온몸 구석구석으로 밀물처럼 덮쳐오는 숨막히는 무기력을 떨쳐내고자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이 치명적인 무기력은 그의 의식을 밀어올리고 또 올렸다가 조금씩 잠기게 하는 것이 마치 바다 같았다. 이따금 그는 그 바다에 거의 잠긴 채 간신히 팔을 휘저으며 망각 속을 헤엄쳤다. 그러다 인간 영혼의 기이한 마력에 힘입어 삶의 의지를 겨우 되찾아 더 열심히 나아가곤 했다. 꼼짝 않고 누워만 있던 그는 아픈 늑대의 가쁜 숨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시시각각 더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리가 그의 귓전까지 왔다. 그의 뺨을 핥는 까칠까칠하고 마른 혀가 사포 같았다. 그는 두 손을 내밀었다. 내밀려고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짐승의 발톱처럼 굽은 손가락으로 그는 허공을 부여잡았다. 빠르고 확실한 행동에는 힘이 필요했지만 그에겐 힘이 없었다. 늑대의 끈기는 대단했다. 남자의 끈기도 그에 못지 않았다. 반나절 동안 그는 꼼짝 않고 누워 무의식과 싸우면서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고 자신이 잡아먹고 싶은 짐승을 기다렸다. 이따금 무기력이 파도처럼 덮쳐와 그는 긴 꿈을 꾸곤 했다. 그러나 꿈과 현실을 오가면서도 그는 시근대는 숨소리와 꺼끌꺼끌한 혀의 감촉을 기다렸다. 어느 순간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꿈에서 빠져나와 그의 손에 닿는 혀의 감촉을 느꼈다. 그는 기다렸다. 엄니가 그의 손을 지그시 눌렀다. 강도가 점점 세어졌다. 아픈 늑대는 그토록 기다려온 먹잇감에게 이빨을 받기 위해 마지막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도 그만큼 오래 기다려왔다. 그의 찢긴 손이 놈의 턱을 잡았다. 늑대가 힘없이 버둥거렸지만 그는 한 손으로 힘없이 놈의 턱을 잡고서
다른 한 손도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다. 5분 후 남자는 온몸으로 늑대를 짓눌렀다. 손은 늑대의 목을 조를 만큼의 힘이 없어 그는 늑대의 목구멍으로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그의 입안은 털로 가득 찼다. 반 시간쯤 지났을 때 남자는 목에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걸 느꼈다. 불쾌했다. 납이 녹아 뱃속으로 흘러드는 느낌이었지만 오로지 그의 의지로 이루어낸 일이었다. 잠시 후 그는 바로 돌아 누워 잠이 들었다. 포경선 베드포드호에는 과학탐험대 일원들이 있었다. 갑판에서 그들은 해안가에 이상한 물체를 주시했다. 그것은 바다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류하기 위해 과학도인 그들은 구조선을 타고 무트로 올라갔다. 그것은 살아있되 차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존재였다. 눈도 멀고 의식도 없었다. 그것은 기괴한 벌레처럼 땅 위를 꿈틀거렸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별 효과가 없었지만 그것은 고집스럽게 몸을 비틀고 꼬아서 몇 미터라도 전진했다. 그 남자는 포경선 베드포드호의 침대에 3주를 누워 있었다. 눈물이 흐르는 그의 움푹한 뺨은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어머니와 햇빛 밝은 서던 캘리포니아와 오렌지 나무들과 꽃들에 둘러싸인 고향집에 대해 짓거리곤 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을 구해준 과학자들과 배의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흡족한 듯 바라보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입속으로 들어갈 때면 마음을 졸였다. 음식이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그의 눈엔 깊은 낙담이 서렸다. 정신이 제법 말짱해졌는데도 식사 때만큼은 그는 사람들을 미워했다. 음식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요리사와 선실보이와 선장에게 식량이 얼마나 있는지 묻곤 했다. 그들이 무수히 안심시켜주는데도 그는 믿을 수가 없어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식료품 창고를 몰래 엿보곤 했다. 남자의 몸은 눈에 띄게 살이 붙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쪘다. 과학자들은 고개를 흔들며 대책을 세웠다. 그들이 남자의 식사량을 제한했지만 그의 허리둘레는 계속 드러나 몸집이 터무니없이 비대해졌다. 선원들은 희죽거렸다. 그들은 알았다. 과학자들이 남자를 감시할 때에도 그들은 알았다. 아침을 먹고 나면 남자가 구부정한 자세로 선원들에게 다가가 거지처럼 손바닥을 내미는 광경을 보곤 했던 것이다. 그때마다 선원들은 희죽 웃으며 먹다 남은 건빵을 그에게 주곤 했다. 그는 건빵을 탐욕스럽게 꽉 쥐고서 구두쇠가 금을 바라보듯 보고는 셔츠 깊숙이 찔러 넣었다. 많은 선원들이 그런 식의 적선을 베풀었다. 과학자들은 신중히 행동했다. 그를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의 침대를 몰래 조사했다. 침대는 건빵으로 가득했다. 매트리스 속에 건빵이 들어있었다. 구석구석 건빵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멀쩡했다. 또다시 굶어 죽을 경우를 대비한 그만의 예방책이었다. 단지 그뿐이었다.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점쳤다. 그 말대로 베드포드호의 닻이 샌프란시스코만에 내리기 전에 그는 정말로 회복되었다. 여기까지였어요. 아마도 이번 거 내용은 그 알래스카 클론다이크 금광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헤치고 가기야 갔지만 문제는 이제 돌아오면서 그 금덩이들을 무거운 거를 들고 돌아올 때 죽은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아마 처음부터 둘이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 둘이 어떻게 하다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 둘마저도 각각 떨어지게 되었고 빌도 죽었고 그렇게 된 것 같죠. 그리고 이게 런던 작품집이 되게 신기했던 게 11편의 작품들이 다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막 스토리가 이어진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세계관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이쪽의 이야기 저쪽의 이야기가 막 동시 혹은 선후 관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다른 쪽에 뭐 이야기로 전해져 오기도 하고 혹은 여기 있던 사람이 저기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물론 옛날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도 있기는 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